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여기 오늘 제가 있는 공간은요, 저희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입니다. 그동안 좀 인사를 못 드렸죠? 제가 워낙 창당 일정이 정신없다 보니까 한 주를 스킵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워낙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한 가지 짚어보면 선거법 협상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의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선언적으로 보자면은 민주당이 왜 바뀌었느냐, 왜 이렇게 선거법이랑 그 공수처 검찰개혁안에 대해 가지고 4+1이라고 하는 협상체에서 이견이 나오느냐를 한번 짚어보자면요, 딱 이거예요. 원래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이랑 그다음에 공수처 밀어붙일 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자기들이 무조건 과반 의석을 먹고 정의당이 교섭단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회 운영하려면은 몇 가지 중요한 숫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180석을 넘기게 되면은 모든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얻게 됩니다. 자, 150석 이상이 되면은 그 단독 과반을 우선 하면은 뭐 상임위 구성할 때도 상당히 유리해지고요. 그게 아니면은 결국은 인사에 관한 투표라든지 아니면 예산안 처리하고 이럴 때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표결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섭단체가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국회 일정이라는 걸 논의하게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교섭단체 하나, 그리고 뭐 보수정당이 교섭단체 하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의당이 되어버리면은 굉장히 전국 운영하는데 유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그 선거법 그 개정안이라는 거는 민주당이 예전에 이해찬 대표가 180석 하는 200석 하는 이런 거 갖고 막 기세를 올릴 때 결국은 자기들도 180석 200석 할 거라 생각하면은 거기서 한 10석 정도 나눠줘도, 그러니까 정의당에 나눠줘도 본인들은 150석 이상의 그 과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의당이 제3교섭단체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달라진 게 뭐냐면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본인들이 150석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지금의 그 준연동제 선거제도에서는 자기들도 150석이 안 되고 정의당도 교섭단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선을 해가지고 전략을 바꾼 것 같은 게, 자기들이 단독 과반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야지만은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레임덕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합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가지고 뭐 비판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지만은, 다만 이제 정의당이나 아니면 그 손학규 대표 측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동영 대표 쪽 민평당, 그리고 박지원 대표 쪽 대한신당, 이런 쪽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모양새가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권 후반기에 있어서 전국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그 민주당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저는 그 선거법 개정안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약화된 형태로 통과되지 않을까, 민주당의 의지가 그렇거든요. 또는 아예 결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고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군소정당들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정당들의 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걸 던져주면서 했던 걸 하려고 했던 건데, 문제가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게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2년 3년 동안 했던 잘못들을 덮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하고 검찰을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직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여권이 한 게 뭐냐면, 추미애 그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많이 잊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그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특검이라고 하면은 국회에서 여당이랑 야당이랑 합의를 해가지고, 자,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특검이 해야 된다라고 국회가 요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설특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자, 공수처가 뭡니까? 자기들이 공수처가 생각했을 때 그
공직자들이나 대통령 측근에 관련된 어떤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하던 수사를 중단하고 그것을 공수처로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는데, 자, 지금은 그러면은 상설특검을 바탕으로 만약에 공수처랑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그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선거 개입을 수사를 들어가게 되면요, 갑자기 이제 민주당에서 먼저 이거 특검 걸어버립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특검 걸어버리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수사력이 가장 뛰어난 조직이라고 하면 조직체도 크고 포렌식이나 이런 거 경험도 많은 검찰이거든요. 근데 특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검 하면은 뭐 그 사무실 구성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검찰이 수사력이 좋은데 수사력이 좋은 검찰이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2명 올려가지고 한 명 낙점받는 형태의 그런 특검이 수사를 하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과연 청와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하여튼 근데 그런 걸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는 추미애 장관 같이 굉장히 이념적인 성향이 강하고 강성일 것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넣은 거예요. 그 상설특검법을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요, 상설특검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같이 윤석열 총장이랑 여권이 사이가 나쁜 상황 속에서 과연 협의를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죠. 저는 협의 없이 그냥 대충 구색 맞추는 그런 어떤 통보 정도만 하고 협의했다고 하고 그냥 특검을 발동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표시하고 반대를 해왔는데, 그것보다 더 간편하게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 상설특검법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래 다시 선거법 협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민주당은 다소 이제 그렇게 상설특검을 남발하면은 모양새 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굳이 공수처가 없어도 당장 지금 그 검찰의 칼끝을 피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 자기 지지층에게는 계속 공수처나 아니면 검찰개혁을 팔아왔으니까 계속 그걸 팔아야 되니까, 이번에 선거법 협상과 공수처를 같이 하면서 군소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검찰개혁 같은 건 잠시 미뤄두고 21대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표를 주시면은 저희가 그 의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검찰개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지지층한테 어필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뭐냐면 꼭 먹고 알 먹고 같은 거죠. 상설특검으로 윤석열 총장의 칼끝을 피하고 그 군소 야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된 것처럼 해가지고 총선 공약으로 이제 전환시켜가지고 공수처랑 검경수사권 조정을 나중에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투트랙 전략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저는 이제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되고, 실제로 그런데 정의당이나 아니면은 뭐 그 4+1에 있는 다른 협의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알 거예요. 예, 이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지리한 싸움이 계속될 것 같고, 당장 민주당 쪽에서 서른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당장 특검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이제 이 전략이 가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국의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비례한국당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말이 많은데,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그 선거법에 대해 가지고 타협안을 안 만들고 굉장히 강경투쟁을 해온 것이 사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 없고 협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협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로 이제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비례 전문 정당 같은 그런 비례 의석을 특정 정당한테 안겨준 사례들이 있었죠, 조금. 자, 먼저 정의당 사람들은 이걸 많이 부인하는데, 저만 해도 지역구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역구는 민주당에 뽑고 비례는 정의당 주자라는 것이 그 진보 진영 지지자들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예전에 보면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가 이제 공천학살을 당하니까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나와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역사상 없었던 일은 아닌데, 조금 이제 그 비례한국당이라는 시도 자체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게,
명시적인 어떤 국민들이 표를 몰아줄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선거법에 단순히 반대해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나중에 그런 걸 실현됐을 때 꼼수라고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선택 같은 건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요. 대신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또는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사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장 유력한 이제 정당으로 거론되는 것이 우리공화당이거든요. 우리공화당이나 아니면은 뭐 자유한국당이나 새로운 보수당 정도가 이제 보수 진영의 당들로 분류가 될 텐데, 지금 의석 구도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50% 가까이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게 된다면은 과연 그러면 그 컷오프 당한 분들이나 공천 탈락한 분들이 출마를 안 할 것이냐. 이게 야당이 물갈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당은 물갈이를 하고 나면은 좀 그분들이 당에 남아있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나중에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공기업에 예를 들어 배려를 좀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당은 사실 선거에서 컷오프 당하면은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본인이 그래도 배려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는 선택이 뭐냐면은 다른 당으로 옮겨가겠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그 우리공화당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근데 우리공화당이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컷오프 쓰는 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영남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공화당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옮겨갈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보수 정당 간의 세력 구도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의석 구도라는 거, 뭐 우리공화당이 2석이고 뭐 새로운 보수당이 8석, 그 다음에 뭐 자유한국당이 한 100석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그 안에서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예를 들어 수도권 출마하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은 최근에 자유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그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보수당에 문을 두드릴 수도 있는 거고, 자, 아까 말했듯이 물갈이를 하면은 그런 어떤 당의 이탈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그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선거를 치르려면 물갈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갈이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단순히 수성자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구도화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지점이고, 결국은 어느 정도의 큰 틀에서의 보수 연합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가지고 이루어지겠지만은, 정당들은 칸막이가 나눠진 상태대로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요.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태경 의원이 이제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지지층,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당명처럼 진짜 새로운 보수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 안에는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건드린 어떤 젠더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최근 한창 대두되고 있는 공정, 새로운 경쟁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보수의 색채라는 것이 이번 총선을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새롭게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보수 진영의 인사들의 역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세력도 뭐 크게는 과거에 이제 DJ 세력과 노무현 세력의 결합이라 보는 경우도 있고, 뭐 호남계 세력과 그다음 수도권계 진보, 그리고 그 PK권의 어쨌든 그런 어떤 노무현계 인사들이 결합된 게 지금의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도 과거 이제 양당제 체제였을 때는 그 안에 무수한 스펙트럼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라 하면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되기도 하는 중도적 보수, 그리고 강경 보수가 이렇게 결합되어 가지고 보통 그 연립 체제로 집권을 했던 것이 보수 정당이거든요. 사실 3당 합당 때부터 그런 어떤 기미가 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19대 국회를 거치면서 그게 이념적 성향이 굉장히 강경 보수 쪽으로 몰려가게 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금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이 보수 진영의 이념적인 논쟁이 많이 이제 그 합치점을 찾아가게 되면은, 결국엔 저는 어느 시점에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상황도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그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래 새로운 보수의 지향점이라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기에는 서로의 차이점이나 아니면 이견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까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선거를 많이 지켜봐 보시고 그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보수 진영의 새로운 길을 찾는데 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새로운 보수당 사무실인데 1월 5일에 이제 창당을 완료하거든요. 그때 되면은 조금 더 그 새로운 보수당의 어떤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 믿고 저는 오늘도 열심히 보수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